자, 유영환 기자님이 선택하신 주제.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 헬리콥터 5위, 러시아의 MI-38. 일단 영하 60도에서 견딜 수 있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세련됐고 그래서 최소한 러시아 헬기는 아니겠다 하는 느낌도 드네요. 언제까지 얘기를 지금? 얘기 중. 4위는 이제 미국으로 나갈까요? 다 아시는 오스프리입니다. 아, 그래, 그러네. 예. 헬리콥터에 비해서 속도가 일단 빠르죠. 일단 저는 오스프리는 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예, 그럼 뭐, 논란의 여지는 좀 있어요. 예, 그럼 뭐 3위야말로 이제 수송 헬기의 진정한 이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삼척동자도 아는 헬기. 제가 삼척 동자 수준입니까 지금? 아, 예. 2위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애. 험비가 이렇게 작게 보일 정도로 이제 우와. 큰 이게 F-35보다 비싸요. 아, 그럼 얘기가 좀 완전 달라지는 거야. 아, 그래도 F-35보다 비싸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말 짱 먹는 수송 헬리콥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 이 스텔리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시리즈가 많아요. 그 이름도 계속 바뀌고 슈퍼에서 킹으로도 업그레이드되는데 한번 패밀리 역사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시작은 해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C 스텔리온이 되는 건데 1962년에 미 해군 무기국에서 이제 기존 헬기보다 좀 많은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헬기를 좀 필요로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짐을 3.6톤 적재한 상태에서 전투 행동 반경이 190km 그리고 순항 속도 시속 280km를 낼 수 있으면서도 수송, 항공기 인양, 뭐 공중 강습 등에 활용 가능한 그런 헬리콥터를 만들어내라. 1962년에 62년에. 그러니까 해병대가 요구가 좀 미 해병대가 요구가 좀 세네요. 여기는 저쪽에. 해군이긴 합니다. 아, 해군이에요. 예, 예, 그쪽이 좀 세네요. 네. 예, 뭐 이렇게 바다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은가 보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업에 선정된 게 바로 시콜스키사인데 그래서 이제 대형 수송 헬기 사업에 62년부터 착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64년 10월에 시제기가 나옵니다. YCH-53A 이게 처음 제작이 됐고 초도 비행을 하고 2년 뒤에 이제 1966년부터 64GE6 터보 샤프트 엔진 2개를 장착을 한 CH-53C 스텔레온이 생산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67년부터 바로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투입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파생형들이 계속 나오면서 미 해군하고 해병대에서 이 C 스텔레온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주한 미군에도 지금 이제 CH-53 헬기 계통들이 이제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예. 이제 슈퍼에서 킹으로 갔았습니까? 이제 킹도 이제 막 그 도입 이제 본격화할 텐데 이제 아니 킹 다음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킹 다음에 뭐 이제 군대에서 뭐라고 붙여요? 흔히 저기 뭐 하이퍼 울트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걸 이제 게임 쪽은 보통 이런 거 할 때 많이 붙여요. 킹갓 제너럴, 엠퍼러, 충무공 이순신, 판타스틱 마제스티 뭐 이렇게 가요. 근데 신기한 게 충무공 이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짱인 거.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중에서도 뭐 진짜 다른 뭐 킹 누구 뭐 이러다가 앞에 줄줄이 붙는데 킹갓 제너럴, 뭐 엠퍼러, 충무공 이순신, 마제스티 이렇게. 우리 저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이 그러니까요. 경기도 예, 보신 충무공 거죠? 이순신 장군님 거의 진짜 들어가요. 저희 쪽에서 이렇게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진짜 짱인 어떤 대상을 얘기할 때 줄줄이 붙는다. 충무공 이순신. 힘을 능가하는 거죠. 네, 거의 그 급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비싸서 뭐 많이 팔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많은 나라에서 이 기종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독일인데 네. 독일은 무려 100대 넘게 이제 도입을 했어요. CH-53G라고 그래서 G 점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란, 뭐 멕시코 등에서도 이제 도입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평가는 이제 좋은 편이고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옛날 이제 용키프르 워라고 1973년에 이제 4차 중동전이 있었는데 그때 CH-53이 이 중동국의 이제 미그-21 전투기의 기관포 공격에 피격이 됐어요. 이 전투기 공격을 받았으니까 헬기는 속된 말로 거의 뭐 그냥 뭐, 꼼짝 예. 말하죠. 예. 예, 격추되기 소리가 쉬운. 아작이 나야 되는 건데. 그런데 격추되지 않고 무사히 귀환을 해가지고 그래요? 내구성이 이제 입증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CH-53에 대한 상당히 신뢰를 이제 갖기로 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슈퍼 스텔레온을 능가하는 킹 스텔레온은 언제 나오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비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킹 스텔레온을 이제 구입할 거다 이런 얘기도 이제 외신에 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 독일도 또 일부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H-53의 인기가 좋으니까 경쟁사가 보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잉 입장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말로 배가 좀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니 뭐 그 헬기 얘기할 때 라이벌 구도로 자주 언급되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배 아플 것까지 있어요? 뭐 또 이유가 또 있습니까? 뭐 히스토리가? 이 보잉 하면은 사실은 헬리콥터하고 거리가 먼 네. 걸로 많이 생각하세요. 보잉 하면 일단 여객기, 뭐 737이나 여객기. 그 다음에 이제 뭐 F-15라든지 F-18 같은 전투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잉에서 만든 게 바로 치누크입니다. 아, 예. 그 보잉 CH-47, 그 다음에 시골스키의 이제 수송헬기 시제기가 참여를 했었는데 이미 이제 치누크의 경우는 미 육군에서 일부 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잉 입장에서는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있어, 내가 이길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반대. 그러니까 1962년 7월에 결정된 거는 보잉이 아니고 시골스키였습니다. 예. 사실 그때 경쟁에서 만약에 치누크가 이겼으면 조금 순위의 변동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예. 되는데 차기 수송헬기 사업의 여파가 이어진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해외 수출 경쟁 결과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독일 전부 치누크를 처음에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CH-53이 이제 나오니까 슈퍼 스텔리온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치누크도 계속 개량을 이제 했으니까 70년대 이후로는 CH-47 치누크를 선택하는 나라들도 점점 많아졌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수한 성능으로 이 스텔리온 시리즈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점점 커져가면서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이 치누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성능보다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또 육군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렇게 좀 각자의 매력이 있고 그런 식의 좀 경쟁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스텔리온 시리즈가 1위인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얘기를 해서. 도대체 그럼 1위가 뭐길래 얘는 2위거든요. 1위가 안 되냅니다.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1위? 1위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는 겁니까? 1위도 공개해 주세요. 저도 욕심 같아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거는 원쌤께 기회를 드리는 게 제일 맞는 것 힌트가 같아요. 나왔네요. 힌트가 일단 국적이 나왔습니다. 네. 예, 힌트가 메이드 인 어딘지 나왔어요. 예.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헬기 1위는 당연히 러시아 제품이고요. 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사진이 이제 위에 별로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뭐를 들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치누크 아니에요? 예, 치누크를 매달고 있는 광경이죠. 그러니까 치누크가 저렇게 보일 정도로 예. 거대한 기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헬기 1위를 차지한 러시아의 Mi-26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네티즌들이 뭐라고 댓글 줄 아세요? 치누크의 굴욕. 치누크는 미국 그 미국 헬기고 이거는 네, 러시아 네. 헬기니까. 미국 육군 중에 그래도 대표 헬기잖아요. 예. 치누크도 큰 걸로 유명한데 그렇죠. 이렇게 예. 치누크 3이잖아요, 3이. 뭐 험비 같잖아요. 그 옷은. 예, 사진 각도가 이래서 지금 얘 사이즈가 제대로 지금 그 보이지 않는 거지. 그렇죠. 얼마나 크면 이게 그냥 번쩍 들어버리겠습니까? 와, 진짜 귀요미처럼 보입니다. 나토 코드명은 이제 헤일로라고 헤일로. 네.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헬기 랭킹을 보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순위가 계속 이제 바뀌기도 하는데 이 Mi-26이 1위라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좀 토를 낳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크기가 원체 크기 때문에 최대 수송 중량이 20톤. 와, 20 앞자리가 2군요. 2입니다. 2. 그리고 이제 군에서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수송기 C-130 허큘리스 미군에서 쓰는 네. 이 C-130 허큘리스의 수송량과 맞먹습니다. 헬기인데. 와, 수송기랑 맞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치누크에 비하면 수송량이 2배에 달하고 예. 그리고 Mi-26보다 한참 후에 등장한 그 킹 스텔리온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최대 적자량이 이제 16톤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와, 진짜 1위 할 만할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럼 스펙 좀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1977년에 첫 비행에 이미 나섰어요. 그러니까 77년에 나온 그럼 40이 넘었는데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1983년부터 이제 제대로 생산이 되기 시작했지만
이 MI-26은 원래는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수송하기 위해서 만든 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클 수가 없죠. 예, 그 상당히 안정적이야겠네요. 잘못해서 뚝 떨어지면. 네, 큰일 나죠 정말. 근데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는 거기에만 쓰기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BTR 장갑차, 트럭, 지프 뭐 이런 것들을 수송하고 또 20톤을 나를 수 있다 보니까는 BMP-3 보병 전투차, 또 대형 헬기, 지도크 같은 예. 그리고 여객기까지 가뿐하게 옮기는 모습을 보였고요. 심지어 이 로터와 몇몇 부품을 떼낸 MI-26 자기 자신까지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실 얘는 얘밖에 못 실어 나르겠네요. 사실 그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예. 그 정도의 수송 능력을 사실 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큼 무거운 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무거운 거는 거의 다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부동산을 제외하고 거의 다 옮기가 돼. 부동산을 제외하면 다 옮기지 않을까. 예. 아니 그러면 도대체 앞서서 무슨 이렇게 마운드와 베이스와의 거리 뭐 1루와 2루 이렇게 헬기 이 사이즈를 이렇게 좀 비교해 주셨었는데 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진짜 궁금해집니다. 한 20m 정도였거든요 앞서서는요. 네, 그러니까 급이 달라요. 급이. 이 길이가 얼마냐? 40m. 와 네. 40m 웬만한 배 아닙니까? 무슨 예. 그리고 높이가 8m. 8m 몇 층이에요? 예, 예. 3, 4층. 이제 3층 가까워 보이죠? 예. 그리고 이 높이는 이제 킹스틸리온하고 비슷한데 길이는 킹스틸리온보다 무려 10m 정도가 더 긴 크기고요. 그리고 이 양력이 그만큼 커야 되겠죠? 무게가 그만큼 나가니까. 메인 로터에 로터가 몇 개냐? 무려 8개. 그러니까 일반 헬기 중에는 아마 가장 많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테일 로터에는 몇 개냐? 5개. 여긴 보이진 않습니다만. 예. 꼬리에 붙어있는 테일 로터 이 길이만 해도 얼마냐? 7m나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헬리콥터의 메인 로터 크기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덩치가 크니까 그러면 뭐 좀 둔중하자. 우리 둔중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속도는 보통 느리잖아요. 근데 또 속도도 빨라. 최대 시속 295km. 그리고 항속거리도 무려 2,000km 가까운 1,920km에 달한다고 하니까 한반도 전역을 당연히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고도도 최대 4,600m까지 상승할 수 있어서 웬만한 산을 넘어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융통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크게 크니까 당연히 이제 많은 이제 병력을 이제 수송할 수가 있는데 화물 구역을 보면 길이가 이제 12m고요. 그 너비가 3.2m에 이 천장 높이가 최소 2.9m입니다. 그래서 전투 장비를 갖춘 병력, 완전 무장 병력 80명을 이제 태울 수가 있고 80명이니까 뭐 거의 2개소대를 태울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것도 이제 아까 뭐 꽉꽉 밀어넣으면 뭐 많이 태우듯이 상황에 따라서 뭐 궁함은 통한다고 150명까지 태운 적도 있다고 그래요. 서로 어깨 끼고 이렇게 가는 거죠. 다 붙어서. 근데 150명이면 거의 1개 중대를 태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와 그러네요. 그리고 뭐 장비를 좀 갖추면 2개소대도 이제 수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 헬기 중에는 정말 킹이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제 원생님이 이거 자랑하시는데 전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게임 쪽으로 다시 킹갓 제너럴, 킹갓 제너럴, 엠퍼러 충무공 이순신, 마제스틱, 판타스틱한 그런 헬기인데, 근데 딱 보니까 대형성 헬기에서는 러시아가 미국을 좀 압도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있죠.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하고 석유를 사실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영토가 굉장히 넓은데 이 대부분의 가스나 석유가 저 북시베리아에 길도 없고 파이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 먼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어 와야 되고 또 뭔가 또 실어 가야 되잖아 거기에. 이런 걸 하려면 그쪽에 무슨 뭐 활주로를 이것저것 다 닦기도 그렇고 하니까 헬기가 좀 제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또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큰 헬기가 필요한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이제 뭐 군대 군수물자 이런 것도 이제 멀리 수송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헬기 쪽이 훨씬 유리하다. 이래서 어디든지 활줄 없이 뭐든지 수송할 수 있는 헬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만든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죠. 거의 뭐 날개 달린 20톤 트럭급인데 그럼 이 MI-26
이런 다른 나라에서 러브콜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워낙 장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30년 넘게 생산되면서 많은 나라에 이제 판매도 됐는데 그 뭐 러시아는 당연히 쓰고 있는 거고 인도, 멕시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이제 군용으로 이제 활용을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민간에서도 사실 널리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벨기에 특히 이 UN 마크를 단 MI26 헬기 다니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도 사실 뭐 아프리카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용도로 해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는 이 MI26이 유명해진 사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정말 비극적인 체르노빌 원전 그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심이 붕괴된 원자로 상공을 MI26이 떠 있는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원자로 이제 재폭발을 막기 위해서 발전소 바로 위에서 붕소를 대량으로 투하하는 일을 그때 이제 MI26이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알려지기도 했었고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헬기 한 대가 고압 전선에 걸려서 추락하는 뭐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대형 헬기 아까 원쌤이 그런 특성 때문에 대형 헬기를 많이 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MI26 전에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헬기가 또 역시 구소련이었어요. MI6, MI10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MI6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이제 수습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역시 MI26이 가장 큰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MI26만 남아가지고 계속 다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수송량도 많고 쓰임새도 많으니까 앞서 UN 언급도 됐었는데 그러면 군수용 말고 민수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쓰일만 하겠는데요, 이 헬기는? 실제로 그런데 좀 신경을 쓴 느낌이 있는 게요. 보통 이제 화물 다른 헬리콥터라고 달리 요거는 헬기 동체 하단에 카메라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보면서 뭐 화물을 투하하거나 화재에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와, 그럼 하방 카메라고 해야 돼?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맞는데 하방 카메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자동차의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헬기의 경우에는 아, 그러겠네. 하방 카메라가 3개나 설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MI26 찾는 사례가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걸 써요? 예, 군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삼성그룹에서 옛날에 한때 그 MI26을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중장비 운송 목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런 용도니까. 근데 1999년에 이제 대구광역시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했거든요. 요 사업 당시에 이제 소나무를 이제 옮겨와야 되는데 소나무가 큰 게 10톤이나 나간대요. 이건 뭐 어떻게 좀 옮기기가 너무 길고 크고 하니까 트럭에 싣기도 그렇고. 그거를 헬기에 실어가지고 MI26에 실어가지고 이제 옮겼고.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그 밤비 바켓 20톤급 밤비 바켓을 또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산불 진화에 쓴 적도 있고 또 특이한 경우로는 그 실미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 영화요? 예, 실미도. 실미도에 나온 건 아니고요. 실미도 촬영할 때 영화 소품들을 그 섬으로 옮기는데 이걸 썼답니다. 뭐좀 많으니까. 한 방에 그냥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가장 많은 사람을 싣고 가장 높은 곳에서 스카이다이빙, 스카이 점프를 시도하는 기네스북 기록에 MI26이 동원돼 쓰였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라 외에 또 북한도 이걸 갖고 있어요. 북한도요? 이건 약간 조금 좀 긴장하게 되는데요. 뜻밖이죠. 근데 북한이 사실은 MI26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여러 해 전부터 설처럼 돼 있었는데 사실 확인 안 됐는데 이게 처음 언제 공식 확인이 됐냐면 2013년 7월에 그때 이제 대규모 열병식을 했는데 그때 MI26이 앞에 비행하면서 밑에다가 뭐 선전 문구 달린 큰 플랜카드 비슷한 걸 매달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MI26 갖고 있구나 처음으로 이제 공식 이제 확인이 됐는데 현재 추정으로는 한 4대, 서너 대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운용하기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또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어렵다고 예상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큰 만큼 기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용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뭐 흔히 억소리 난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 연료 소모가 이제 굉장히 소위 연비가 안 좋은 거예요.
시간당 3,500리터의 연료를 이제 소모한다고 그래요. 3,500리터요? 예,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하면 변비가 개선도 안 네. 나오는데. 예, 그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산속에서 제가 그 소초장 했다고 그랬죠, 소대장. 네, 네. 그때 저희 그 불 때 될 거 아니에요. 겨울에 추우니까 드럼통을 잔뜩 헬기에서 실어 나오거든요. 근데 네. 드럼통 하나가 큰 게 200리터예요. 아, 큰 게 그거 진짜 엄청납니다. 그 옮기는 것도. 근데 3,500리터 한 시간에 그럼 그게 몇 개야? 17개. 17개. 예. 그걸 한 시간에 먹어요? 이거는 뿌려도 버려도 한 시간에 콸콸콸콸 한 시간에 15개 뭐 3,500리터 그거 뚜껑 열어 못 버릴 것 같은데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당 운영 비용이 1,500만 원 이상 한다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울 그러게요. 수밖에 없겠죠. 예. 역시 이 큰 만큼 이 드는 돈 연료 소비도 역시 클래스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와, 진짜 엄청납니다. 획득 비용도 당연히 높을 때고 유지 비용도 비싸고 와, 세계에서 진짜 그 짱 먹는 뭐 다른 그 헬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엄청난 헬기들을 좀 쭉 다뤄보겠는데 자 이렇게 탑 5를 봤습니다. 근데 또 아깝게 탑 5에는 못한 아차상을 줘야 될 그런 헬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은 그 밀리터리계의 신성이라고 할 중국. 아, 좀 사이즈가 크긴 합니다만 중국이 신성은 신성이죠. 뭐 요즘 많이 뜨고 있으니까요. 예. 중국에서도 대형 수송 헬기를 제작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제일 큰 수송 헬기 중에 7위를 차지한 바로 이 기종이네요. Z18이라고 하는. 예. 중국에서 가장 크고요. 2014년에 처음 공개돼서 좀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근데 시커멓게 생겼지만은 중국에서는 백로라는 별칭으로 부른다고 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러게 흰색으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작전상. 이거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Z18은 27명의 병력을 태울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 4톤, 외부로는 5톤의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Z18A 헬기의 예비 임무가 중국 북공업이 개발한 AH-4 155mm 곡사포를 수송하는 거래요. 예. 밑에 이제 매달고 수송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AH-4 이 곡사포가 영국의 그 BAE 저는들 배라고 하지만요. 배 시스템이 개발한 M777 견인 곡사포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사실 헬기도 헬기지만은 그 곡사포가 중국의 복제품이 아니냐 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AH-4 이제 155mm 곡사포가 4.5톤인데 이걸 이제 충분히 들 수 있다.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중국의 대형 수송 헬기입니다. 예, 뭐 4.5톤도 참 엄청난 건데 한 20톤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아담한 사이즈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뭔가 또 한 방이 있으니까 뭐 넘버 7 이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젠18은 구형이 이제 하빈 젠8을 이제 대체하는 용도로 알려졌는데 우선은 큰 거는 다 뭐가 따라주니까 되겠어요? 엔진이 강력한 엔진이 따라주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쌍발이 아니고 또 나름 엔진이 3개입니다. 1752마력 의 그런 이제 힘을 이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체도 재설계해서 젠8에 비해서 좀 넓어지고 많은 합자량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그러고 좀 더 높은 고도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를 위해서 이제 티베트 공원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이런 테스트도 거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위도 날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 9,000m 고도까지 도달했다고 그러는데 원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헬기가 사실 9,000m 고도 도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 헬기는 종전에 이제 최고 비행 고도 기록을 갱신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누가 탔느냐, 또 타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용기와 희생 정신을 겸비한 그런 오늘 군인이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본방대에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966년 4월 11일) 이날은 미군에게 베트남전 최악의 전투로 기록된 날이자 22살 청년 윌리엄 피첸바거가 전사한 날인데요. 미 공군 항공구조대 의무병으로 그는 약 300번의 구조 임무를 수행했고 60명이 넘는 병사를 구해냈는데요. 임무 중 사망할 위험이 적었던 그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건 미국과 베트남 보병 사이의 극한 전투에 스스로 몸을 던졌기 때문인데요. 헬리콥터에서 구조 작업을 해야 했던 그가 전투 현장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용맹함과 애국심을 가졌던 피첸바고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인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캘리포니아 AFB 주둔 구조중대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다 위험이 도사리고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았던 베트남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전장을 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희생을 자처했고 보장된 미래가 오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도 그의 생각은 변함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족만큼 국가가 소중했기 때문이었죠. 베트남 비에노아 공군기지에 배치된 피첸바고는 불과 몇 달 만에 250건이 넘는 구조 작업에 참여하며 의무병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갔는데요. 어떤 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앞장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군은 베트공 제5사단의 274연대와 275연대를 탐색 및 경멸하기 위해 미 제1보병사단의 2개 연대와 오스트레일리아 연대 제1대대 그리고 뉴질랜드 포병부대인 161 포대의 지원을 받아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당시 미 제1보병사단의 사단장은 2대대 찰리 중대를 베트콩 부대를 꿰어내는 미끼로 정글에 집어넣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눈치채기라도 했던 건지 베트콩 지휘관은 찰리 중대를 그들의 매복 위치로 깊숙이 끌어들여 완전히 포위한 뒤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콩의 포위당에 발이 묶인 찰리 중대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헬기를 요청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중포화를 받고 있던 그때 항공구조대 헬리콥터 한 대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향했는데요. 여기에 22살의 피첸바고도 탑승해 있었습니다. 교전 현장 상공에 도착한 헬리콥터는 참혹한 현장에 말을 잃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것도 잠시 찰리 중대의 의무병이 피격돼 중태에 빠진 걸 발견합니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 피첸바고는 재빠르게 줄을 타고 전투 현장으로 내려가는데요. My initial thought on seeing him repelling out of coming out of the helicopter what in the hell is this guy thinking coming down here? 그러고는 부상자들을 한 명씩 헬리콥터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는 더 거세졌고 구조 헬리콥터의 안전은 점점 위태로워져만 갔는데요. 서둘러 헬기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피첸바고는 현장에 남겠다며 헬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다친 동료들을 두고 갈 수 없었고 헬리콥터가 무사히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헬리콥터가 떠나고 현장에 남은 피첸바고는 넝쿨을 잘라 부목을 만들고 묘목으로 즉석 들것을 만들며 부상병을 치료해 나갔습니다. 그는 약 300번의 구조 임무를 수행했고 60명이 넘는 병사를 구해냈는데요. 그리고 나서 베트콩을 막기 위해 생애 처음 소총을 들고 전투에 뛰어들었지만 얼마 못 가 베트콩 저격수의 총에 맞아 전사하게 되는데요. Marty Crowett was on the ground, and he sent for me because he said, I want somebody to know what Pitts did so that it gets reported back in case I die. At that time, Marty had been shot 5 times. 22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전투가 바로 베트남전 최악의 전투로 불리는 에블린 전투였습니다. 헬기에 타지 않고 지상에 남아 함께 싸워준 그의 희생 덕분에 최종적으로 베트콩은 찰리 중대를 전멸시키는 데 실패한 채 다음날 새벽 물러나게 됩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한 손은 여전히 총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엔 구급 상자를 꼭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장을 누비며 부상병들을 치료한 것은 물론 그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총을 들고 돌진한 그의 영웅적 행위를 인정한 미국은 그 공로의 대가로 공군 십자 훈장을 수여했는데요. 이에 살아남은 찰리 중대원들은 그 훈장이 합당하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피첸바고가 군인으로서 최고 영예인 영예 훈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그럼에도 미국은 그 요청을 쉽사리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그의
영웅적 행동에 대한 충분한 기록이 없었다며 목숨을 바쳐 쌓은 공로를 완벽하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목숨과 맞받고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들이 할 수 있던 건 피첸바거의 희생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의 명예훈장을 위해 싸웠는데요. 그 결과 2000년 12월 8일 32년의 기나긴 여정 끝에 그의 공군 십자훈장은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에게 에블린 전투는 피첸바거의 목숨과 맞바꾼 전투이자 아프고 죄스러운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예훈장 추서를 계기로 그들은 감당하기 힘들었던 역사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22살의 청년 피첸바거의 남다른 애국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진짜 누가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뭐 사지로 본인의 몸을 던져서 동료를 구한 정말 대단한 그런 군인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안 되겠죠.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겠죠. 하시겠어요. 진짜 그런 상황에서. 저도 솔직히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내려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아 더욱이 그 상사가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대단한 분입니다. 명령 불복종 아닙니까? 아 그러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나. 네. 네, 전우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의무병이에요. 저는 아마 명령에 복종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역시 네, 뭐 대단한 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많은 또 평가와 또 존중과 존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전 에블린 전투의 진정한 영웅 명예훈장 당연히 받을 만하겠고요. 사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 헬리콥터 이렇게 순위 보고 있는데 앞서 7위 봤거든요. 뭐 제트 젠 18 또 다른 헬기 또 없을까요? 헬기에도 명품이 있다면 이거다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도 명품이 나옵니까? 하이엔드 헬기. 하이엔드 오디오는 봤었는데 하이엔드 헬기는 예. 헬기계 롤스로이스. 부자들을 많다는 헬기. 어느 정도길래? 이겁니다. 뭐 보기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바닥이 이제 녹색인 게 좀 특이하긴 하지만요. AW101 멀린, 예, 유럽. 예. 멀린이요? 예, 멀린 하면 이제 그 아서왕 멀린 뭐 그러게 마법사. 예. 그건 아니고요. 쇠황조롱이라는 새 이름이래요. 새가 멀린이라고 불린대요. 이게 학명으로는 팔코 콜럼바리우스라는 건데 우리가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쇠황조롱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요게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 헬리콥터 순위 8위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고급 기종이고요. 영국하고 이탈리아의 합정회사인 아우구스타 웨스트랜드에서 제작을 했는데 완전 무작 병력 24명이 앉아서 갈 수 있고 45명이 일어서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탑재 하중은 4톤에서 5톤 정도 되는데 외부 슬링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또 5.5톤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M777 같은 그 경량 155mm 견인포를 이것 역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국인 영국하고 이탈리아에서 좀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300기 이상 제작돼서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이렇게 좀 돈 많은 나라들에 좀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언뜻 보면 이렇게 왜 롤스로이스지? 근데 지나가다 롤스로이스 보면 롤스로이스 느낌이 나는데 진짜 모르겠거든요. 이게 왜 그 롤스로이스입니까? 그 헬기계. 근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헬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 근데 이게 왜 롤스로이스냐? 엔진 롤스로이스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영국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가요? 네. 왜 롤스로이스 하면 차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엔진, 세계 대표적인 엔진 업체 중에 하나죠. 항공기, 또 선박 엔진도 많이 이제 만드는 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2312마력의 출력을 갖는 터보메카 RTM 32-01 터보샤프트 엔진이 이제 3개가 장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엔진이 3개다 보면 엔진 하나가 피탕이 돼도 고장이 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도 추력에 큰 영향이 없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멀리는 또 신기술을 많이 이제 적용한 걸로 이제 그렇게 유명한데 그래서 아까 원수님 말씀하신 하이엔드로 그래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 우선 기체가 모듈화가 돼가지고 정비가 쉽습니다. 그리고 생산 기간이 이제 단축이 됐고 또 알루미늄 리튬 합금을 썼는데 이제 신형 합금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충격에 강하고 또 그만큼 이제 추락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메인 로터도 이제 BRP 로터를 채용을 해서 이 소음을 줄이고 양력을 이제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전 중이어서 이게 사진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네. 로터 이 끝부분이 보면 일반적인 헬기와 다르게 이상하게 좀 휘어 있어요. 그러게 솔직히 네. 귀파는 것 같이 생겼는데요. 네, 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음도 줄이고 이런 양력도 향상 여러 가지 이제 첨단 노하우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뭐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또 이제 글라스 콕핏을 사용해서 6개의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가 이 조종석 앞부분에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이 고해상도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조종사가 우리가 호버링 할 때 보면 영화에 보면 이렇게 꽉 잡고 뭐 흔들려도 꽉 잡고 뭐 네, 이렇게 예,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 종종 나오는데 네. 손발 안 쓰고도 이제 호버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성능을 보여주는 이제 일화가 있는데 영국 기지에서 이제 수송형 멀린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맹국 기지의 이제 공중 구비를 받아가면서 쿠웨이트를 거쳐서 무려 이라크까지. 그러니까 거리가 좀 최소 10,000km 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중동까지 이렇게 날아갔다가 다시 간단한 점검만 받고 다시 다음 날부터 작전에 바로 들어갔다고 그러고 예. 그만큼 이 성능, 이 장비가 신뢰성이 있다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헬기계의 롤스라고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근데 제가 일정 보통 면허를 가지고 10년 무사고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롤스를 타지 못한 이유는 하나가 있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분명히 단점이 있을 텐데 이제 네. 제가 롤스를 자동차를 못 타는 것과 비슷한 그런 단점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죠? 사실 우리 모두가 같은 문제를 이유십니까? 저도 같은 네, 이유입니다. 그 이유로 예. 참 대단한 우연이네요. 네, 그러게요. 네. 네, 이게 롤스로이스 엔진을 써서도 롤스로이스지만 실제로 이제 비싸서도 롤스로이스인데요. 역시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비쌉니다. 어느 정도 비싸냐? F-35보다 비쌉니다. 요즘 헬기들이 만만한 게 F-35에서 다 넘어요. 우리가 보면 오토바이도 자동차보다 비싼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연상케 하네요. 지금. 네. 2013년 11월에 노르웨이 수색 구조용 헬기로 22대를 이제 판매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때 총 가격이 27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3조 834억 원. 요거를 이제 22대로 나누면 대당 가격이 1,140억 원이 되기 때문에 F-35의 이제 1,080억 정도 수준, 1,090억 이하 예. 수준보다 비싼 가격이 형성이 된 거죠. 예. 게다가 유지비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부자들의 헬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롤스로이스를 쓰지 못하는 거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모든 기술도 되고 예. 뭐 다 되지만 살 수 없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이유로 예, 그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 롤스를 타지 못한 롤스를 쓰지 못한 나라 뭐 좀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다른 헬기하고 판매 경쟁에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예. 비싼 것 때문에. 예, 이거 가격 때문에 졌다 그러면 약간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국가 차원인데 이거 패한 나라 좀 어디 있습니까? 예. 미국입니다. 예. 천조국 미국이 미국조차. 아니 그거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미국이 비싸서 못 쓴대요? 이 AW101 멀리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살려다 말았어요. 개인적으로 산대요 이걸요? 그건 아니죠. 물론 당연히 예, 대통령이 그렇게 돈이 많으면 큰일 나고요. 예. 그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에서도 다른 사업도 아니라 미국 대통령 관련 공직 사업이었는데 예, 이게 안 맞아서 못한 거예요? 멀린이 채택이 됐었어요. 예. 됐었는데 이제 이것저것 추가 장비가 붙다 보니까 대당 가격이 이제 600억을 또 훌쩍 넘기게 돼서 옵션에서 또 예, 밀렸구나. 그래서 원래 28대를 사는 거였어요. 이게 또 한 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28대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을 보고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냥 하지 말자. 예. 이렇게 돼가지고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경쟁 상대였던 그 시콜스키사의 중형 쌍발 다목적 헬기인 S-92가 선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 대통령 사업에서 이게 고가에서 안 됐다. 그래도 계속 뭐 이게 뭐 좌절가 그러는 거 아니라 뭐 롤스로이스가 마찬가지야. 그냥 또 본인의 갈 길을 가겠죠. 그렇죠. 예.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이엔드답게 성능 개량을 통해서 계속 더욱더 고급 헬기로 이제 거듭나는 이런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비용도 뭐 최소한 20억 이상 뭐 들었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들인 돈만큼 뭐 또 성능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량형 멀리는 동전형에 비해서 우리가 40배나 더 많은 목표물을 추적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얕은 물에서, 얕은 바다에서의 잠수함이라든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야간 작전 능력도 또한 이제 강화됐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멀린에도 여러 가지 버전, 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해상 작전형, 대잠수함 작전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종사의 일은 줄어들고 헬기의 생존성, 안전성, 그다음에 민첩성 이런 것들은 이제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른 장점과 매력이 가득한 대형 수송 헬기 여러 기종들 살펴봤는데 뭐 최애 하나씩 뽑아볼까요? 역시 예, 유 기자님. 저는 또 아까 이 선동해서 이런 프로까지 이 작가님들과 제작진 협조해서 나오게 됐는데 네. 제가 또 마음을 바꾸면 안 되죠. 네. 저는 일편단심 킹스텔레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아이템 선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킹스텔레온. 그리고 원쌤 어떠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러시아의 2개 기종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MI-26이 역시 짱 먹는 최대의 크기. 예. 저는 그 밀리터리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중국 젠 18. 예, 그 이유는 9,000m 올라가서 에베레스트도 넘어간다면서요. 아재 그 등반 영화 좋아하는데 진짜 이게 요즘 또 이런 그 군수형 민수형도 쓰인다면서요. 근데 막 조난사고 났을 때 헬기 같은 게 와서 저분들을 좀 구할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9,000m 간다고 하니까 이제 민수형으로 전환이 돼서 고귀한 목숨을 좀 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최애는 젠 18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깊은 뜻이 있으셨네요. 네. 등반 영화를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군사기들은 당연히 민수형으로 쓰여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복되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늘 주제가 대형 수송 헬기인데 대형 수송 헬기가 이제 우리 육군용이 있고 또 이제 해군 해병대용 네. 두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게 제일 큰 거는 역시 치누크죠. 그래서 이 치누크가 아까 말씀드린 40여 대가 되니까 이게 또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성능 개량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새 걸 살 거냐. 새 거 산 다음에 이제 CH-47 F형이 되겠죠. 몇 년 동안 계속 엎치라 뒤치라 고민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가닥을 잡은 건 성능 개량은 포기하고 가급적 새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치누크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경쟁을 합니다. 여기에는 뭐 일단은 뭐 킹스텔레온 이런 것들도 오를 수는 있겠죠. 멀린도 그렇고. 근데 아마도 가격 문제나 이런 거 보면 또 기존에 이제 이미 도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래도 CH-47F형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여간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잘 이제 선택이 됐으면 좋겠고요. 해군하고 해병대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경항모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F-35B 수직 이착륙기만 탑재되는 게 아니고 헬리콥터도 탑재가 됩니다. 여기에 또 이제 대형 수송용으로 일부 탑재하는 거를 이제 군에서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또한 역시 우리 군의 어떤 기본적인 작전 요구, 전략, 그다음에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뭐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요즘 중국이 여러 가지로 뭐 우주 계획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기술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네. 지난 6월에 중국에서 그 헬기 디자인 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지금 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40톤급 중형 수송 헬기를 지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형 헬기 쪽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헬기를 또 중국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합작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달 탐사 계획, 러시아 루나 계획하고 중국의 창호 계획이 통합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시너지들을 지금 또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게다가 뭐 AI나 사물 인터넷이나 5G나 뭐 신에너지, 신소재 이런 첨단 기술을 접목을 해서 미래형 헬리콥터 개발을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헬기의 변화에 또 중국이 또 한몫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대형 헬기 40m짜리 엄청나네요.
이 러시아가 정말 넘사벽의 러시아 대물개들이 좀 너무 무식하게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산불 이런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딱 들어오긴 하네요.